문호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말이다 보니까 오늘이 또 12월 26일 올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될 듯 싶은데 우리 이 문변의 시선 시간에는 올해 있었던 화제가 됐던 이런 판결들 몇 가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온통 한 가지 주제로 모두 도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화제였던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년 동안 있었던 판결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돌아볼 만한 화제가 됐던 판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법 전원합의체였죠. 네.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 판결은 24년 7월 18일에 선고가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면 이제 뭐 뉴스라든지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대법원에는 이제 총 대법관은 14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뭐 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네. 13분 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2분의 대법관이 3개의 부로 나눠서 판결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이 전원이 모두 재판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의미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부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아. 전원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나 뭐 아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사건 혹은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는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거든요. 예.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A씨는 남성입니다. 동성인 남성 B씨하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년 2월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B씨하고 결혼을 했고 피부양자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주장 요지였습니다. 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보험료는 이제 한 사람이 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또 하나 궁금증은 성이 같은 동성일 때 결혼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보장한다?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는 판결입니까? 일단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은 일단 동성이든 이성이든 동반자로서 가족,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성인 동반자에게는 이것을 인정하고 동성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네. 이유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럼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결혼, 법률적 혼인 관계를 보호해 주겠다는 건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서 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 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동성 부부에 대한 그 민법상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통상 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군요. 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탄핵 전국이 아니었다면 이 네. 판결 역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판결인데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네, 그렇죠. 통상임금은 많은 이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내 네. 임금이 상승하느냐, 그대로이냐, 뭐 네. 이런 문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된 이유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이 대법원은 이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에 판단을 했거든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징표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이 세 가지를 징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고정성을 탈락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정적으로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변경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동안은 뭐가 해당이 안 됐는데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 상여금 같은 것 중에서 네. 한 달에 며칠 정도를 일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뭐 한 달에 15일 정도를 일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근무 일수의 달성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대법원 입장에서는요. 이 근로자가 한 달에 15일을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그런 상여금은 집어넣을 수 없다. 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 한 달에 15일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일하는 거에서 포함될 수 있는 날짜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15일 정도는 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20일 정도 일을 하니까요. 네, 한 달에. 그렇죠. 이 네. 소정 근로일수라는 건 한 달에 20일 정도인데 15일은 그것에 미치지 네. 못하는 날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그 일수를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15일을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조건을 뺐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 일수를 제한하는 그것은 통상임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제외시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맞습니다. 이제 이 판결이 우리 생활에 네. 미치는 영향으로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상여금들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 근로수당, 네. 야간 근로수당 이런 걸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액수들도 높아지게 되겠죠.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기는 한데요. 네. 네, 일단은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 네. 이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판결이라고도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지금 바로 사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데 소급표를 어디까지 인정을 하냐면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미 법원에 이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부터 이것을 적용해 주겠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부터 1심에서 적용하고. 아니면 대법원에 갔을 때 언제 시점인가요? 일단 대법원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사업체에서는 또 안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로자는 좋고. 네, 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고법의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도 이목을 많이 끌었었죠. 워낙 위자료 이런 것도 다 고액이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유례 없는 고액의 위자료. 와 네. 재산 분할이 인정됐던 사건이었습니다. 5월 30일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날
이제 속보로 보도되는 그 기사의 액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니 이렇게 네. 저 동료들하고 같이 되게 놀랐던 기억인데 원래 위자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사실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라고 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상대방과의 이혼이라고 해도 보통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도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최대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무려 20억 원이 예. 인정이 됐거든요. 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제 1심하고 아주 다른 내용이 선고됐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1심에서는 위자료로 1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665억 원. 밖에 인정이 안 됐었고요. 사실 많은데 사실은 많죠. 1조가 넘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이제 작은 금액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거죠. 금액이죠. 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제 워낙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판단 이유로는요.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은 가사노동에 의해서 이 재산의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자료로 1억 원 산정한 것 그리고 재산 분할로는 665억 원만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예. 항소심에서 달라진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그 선대에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업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 그래서 위자료를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예,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 조항 위헌 판결이었었는데요.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된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위헌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2010년하고 2013년에 세 번이나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서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에 관심을 끌었던 판결 내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류분이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건데요. 네. 유류분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보장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족 중에 뭐 첫째에게만 재산을 모두 주겠다. 혹은 내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환원하겠다라고 해도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무조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원래는 유류분의 그 비율이요. 배우자하고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주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 자매는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변경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법이라고 많이 말해 왔었죠. 그런 취지에 맞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었고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녀가 혹시라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유기한 부모가 이제야 나타나서 내가 부모다 상속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막을 제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헌법 불합치다.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상속 재산 형성이나 뭐 장기간의 돌봄으로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이 유류분 제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놨었는데 예. 올해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요.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돌아가신 뭐 피상속인 자녀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상속권의 상실 청구를 통해서
그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예. 이제 헌법 불합치 규정 개정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있는데 이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군요. 네, 그랬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같이 이렇게 일정한 관계의 가족 사이에서는 재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예 그 형을 면제합니다. 예.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규정인데 그냥 들으시기에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 같이 살면서 돈을 같이 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뭐 생각이 공유가 되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가족 관계도 많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이 처벌의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된다. 네. 라는 이유로 해서 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친족 상도례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다라고 결정을 해서요. 네. 내년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2024년도에 있었던 여러 판결 중에 좀 화제가 됐었던 5가지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문은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